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국적의 유명 브랜드죠. 뭐 다 아시는 뭐 샤넬, 랑콤, 크리스탄 디올 이런 브랜드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디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산업의 변화상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얼마예요? 역대 사상 최대치인 100억 달러? 네, 100억 달러 네. 뉴스가 보도되고 있죠. 예, 네. 1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50조 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가 색조 화장품 뭐 그렇죠. 초 화장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HS 코드 3304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기초 이게 수출 HS 코드라고 해서 이제 수출 코드. 수출 네. 코드가 있거든요. 네. 무역에 쓰이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304라고 해서 네. 거기에는 기초, 색조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준으로는 한 8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아마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거기에 네. 퍼스널 케어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네. 뭐 바디로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그거는 또 HS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거 인체 세정용품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한 100억 달러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얼마 정도 성장세가 나타나는 건가요? 이전에 2012년인가 그때 처음 얼마요?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전에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이 되게 많았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우회 통로로 많이 불법적으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서 다 잡히지가 않았나 그렇죠. 보죠? 수치로 확인하기가 힘들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 모멘텀 때보다 네. 지금의 글로벌 모멘텀이 그 규모나 성장 여력 측면에서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겠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팔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의 글로벌 모멘텀은 훨씬 크죠. 중국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경제 문화 수준이 좀 낮잖아요. 뭐 그렇게 평가 좀 힘든가요?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중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지. 네. 중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미국에서 K뷰티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거고 네. 호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글로벌 1등을 하려면 뉴욕에 가라. 뭐 건축이든 미술이든 뭐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호평을 받게 되면 네.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니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수출이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중국 때보다는 이번 글로벌 모멘텀이 훨씬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과 3위 일본 뷰티 시장에서 우리의 그 화장품이 프랑스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네. 점유율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세계 최대 규모 미국이라는 거는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위는 일본이에요. 3위는 일본, 2위가 중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고요. 근데 이제 1위, 3위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네, 그런 거군요. 곧 중국에도 아마 또 신호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비중은 여전히 중국인가요? 아닌가요? 국가 한 개 국가로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중국이 1등이고요. 예. 그런데 한 55%까지 아마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20% 중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유럽, 중동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확실히 기성세대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 분 아시죠? 무슨 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신가요? 저는 많이 어립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 무슨 분 하면은 그게 동그란 통에 있는 거 그거 맞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네. 그게 다 수입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얼마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면세점에서 사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해외 상품을 우리가 사는 게 마치 좀 좋은 건데 이제는 한국의 백화점이든 무슨 뭐 어디죠 그 뭐 면세점이든 뭐, 네.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네. 그런데 막 가면은 전부 다 화장품들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네. 비싼 거든 싼 거든 네. 확실히 우리 화장품이 경쟁력이 뛰어난 거겠죠. 네,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게 되면 네. K뷰티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소구 포인트가 네. 혁신성하고 가성비예요. 어떤 게 혁신성이라는 거죠? 가성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뭐가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네. 미국이나 여러 인디 브랜드 창업자들이 네. 한국의 K뷰티를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항상 한국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마스크팩도 한국에서 대중화시킨 거고요. 네. 비비크림도 마찬가지고 스틱 파운데이션 이런 거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를 스틱으로 구현한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요, 엄청나게 네. 편하죠. 근데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그것도. 선스틱도 마찬가지고. 아, 그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네,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처음으로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제형을 굉장히 참신하게 이제 만드는 비비는 거죠. 외국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원래 독일에서 치료용으로 나왔던 건데 네. 그걸 화장품화시켜서 비비크림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쿠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쿠션도 참 편해요. 네. 그전에는 파운데이션을 골고루 펴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콤팩트라 그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힘들었는데 요즘 한번 바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바르거든요. 네. 근데 뭐 물광 피부다 무슨 피부다 해가지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블럭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아 그게 혁신성이라는 거군요. 네, 그거는 한국을 못 따라간다. 외국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네. 2003년 이후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그 중저가 시장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요. 네. 예, 그런 내부적인 현상들이 한 20년 동안 이루어져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리고 ODM 산업이 발전돼 있고 네. 그리고 가장 트렌디한 6개월에 모든 신제품의 상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이 끝나요. 이렇게 빠르게 화장품이 새로 나오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요. 저희 네. 같은 세대들은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나씩 다 발라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하는 그 세대들을 보면 좀 놀라울 정도거든요. 외국인들도 다 알고 와서 이렇게 사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죠. 그래서 항상 한국의 명동을 테스트 베드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로레알 회장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명동을 찾는다라고 그렇군요. 또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혁신성이 있는데 또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큰 장점 두 가지가. 네. 그런데 그 이제 지난해에 우리 증시가 부진한 속에서 K뷰티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화장품주도 좋았었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어땠습니까?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아, 그랬나요? 그런데 네. 하반기에는 많이 부진했죠. 네.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K뷰티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수출은 예를 들어서 한 30도 각도로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60도 각도로 주가가 올랐다가 네. 이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정상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우리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14조 원. 네. 을 돌파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 정말 개가를 이룬 건데요. 이게 단순히 혁신성과 가성비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인기를 끌면서 그게 더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기반이 됩니다. 네. 네, K 콘텐츠, K 컬처, K 팝, K 드라마 네. 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K 뷰티가 이렇게 글로벌리 인기를 끌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글래스 스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리알 피부. 예, 그런 것들인데 그게 원래는 상당히 한국의 화장품 기법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화장을 몇 겹으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은 네. 이제 트렌드가 돼가지고서 네. 아주 그 K 뷰티를 또 대변하는 그런 따라하고 말들이 있죠. 싶다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꽤 많죠. 많죠. 네. 그리고 틴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처음에 소개됐을 때 이게 착색 현상이 있어가지고서 네. 이게 무슨 화장이냐 하면서 지우기도 힘든데 뭐 이런 거였었는데 잘 안 오히려 지워지는 거.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오히려 음식 그게 먹고 요즘은 나서도. 강점이 돼가지고서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왜 부각됐냐 하면 K 컨텐츠를 통해서 부각이 많이 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박종대 연구원께서는 원래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섹터가 뭐뭐 하세요 주로? 제가 소비재들은 네. 소비재는 많이 했습니다. 유통, 뭐 화장품, 패션 그리고 레저 네.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그럼 화장품 매장에도 자주 가보시나요? 자주 가죠. 근데 어. 가도 제가 뭐 마케팅이나 상품 계획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은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특성이 많이 쓰인다든가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데도 연관이 되지 그럼요.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굉장히 여쭤봤어요. 중요하죠. 그 아까 네. 좀 전에 지금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다이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또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그 핵심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화장품 많이 판매하죠. 많이 판매하죠. 네, 다이소가. 유명 프랑스 매장 그 브랜드의 뭐와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더 좋다 막 이렇게까지 네. 하고 너무 싸다 막 이러는데 가면 품절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주가 전망을요? 올해는 네.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게 되면 일단 2023년 이후로 화장품의 글로벌 모멘텀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네. 과도한 기대로 올랐다가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만 보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주가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올해는 중국도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소비가 회복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에서 그동안 중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주가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품 산업은 어떤 건가요? 화장품은 그 사실 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른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가격도 낮습니다.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네. 거기서 관세 보편 관세 10%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예. 그게 단적으로 말하면 50센트 비싸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비싸져도 50센트 비싸지는 겁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크게 뭐 무역량이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ODM이요. 네. ODM이 뭐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OEM이 있고 ODM이 있거든요. 예, ODM은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의 약자인데 네. OEM은 그 브랜드 회사에서 처방전 레시피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주고서 그거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네. ODM은 처방전의 지적 소유권을 생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ODM 업체가.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여러 브랜드 업체들한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제품의 레시피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OEM이 네. 되고 ODM이 되는 거죠. ODM이 당연히 더 선진 비즈니스고 예. 마진도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인 거죠. 네. 우리 말로. 네. 그 투톱
기업인 대표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점점 더 그러면은 더 좋게 보십니까? 엄청나죠. 네. 네,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20년 동안 화장품 산업을 봤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몰랐어요. 우리나라만 봤으니까. 근데 글로벌 산업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의 화장품 ODM은 글로벌 통틀어서 너무나 독보적인 산업이에요. 거의 TSMC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TSMC. 네. 네. 그래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제조 인프라를 가져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ODM의 경쟁력은 뭐 한국이 단연 원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K뷰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이 거고요. 말씀하신 콜마라든가 한국콜마,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 코스맥스. 회사의 실적을 또 많이 올린 거는 K뷰티의 인디 브랜드 그런 그렇죠. 것들인 거죠. 네.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그게? 아누아, 조선미녀. 네. 예, 아누아 조선미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합니다만은 아누아, 뭐 스킨천사, 조선미녀, 네. 그다음에 달바, 네.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다 이 두 회사에서 그렇군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자, 그리고요. 환율 변동은 우리 화장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환율은 상승하게 되면 수출업체한테는 플러스니까요. 일단 리테일 그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네. 가격이 올라가는 수출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원료는 수입하거든요. 수입하는 비중이 50%라서 네.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장품은 원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다 판가로 전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게 되면 환율 상승은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근데 관세 지금 원가 부담 수입해서 이제 재료를 수입해서 파는 거니까 원가 부담이 환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관세도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관세 있죠. 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가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예를 네. 들어서 거의 20% 가격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되는 게 그러면 관세는 수입 가격에 붙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2,000원이 2,000원에 가니까. 2,000원에 10% 붙는 거니까 2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의 2%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화장품 아마존에 보시게 되면 거의 20-30% 할인해서 팔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2% 그러니까 20센트예요. 거의 뭐 큰 반응은 알겠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중국에서의 인기는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중국에서의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 아직 중국의 소비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씩 그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과거와는 상당히 23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행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홍콩 코스모 프로프 같은 행사가 전 세계 3대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데 네. 작년 11월에 행사를 보게 되면 23년보다 참여업체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오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실제 참가한 업체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사뭇 작년과는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한한용 해제가 된다라면 뭐 해마다 계속 나오다가 안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된다라면 그럼 더 중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하고 2014년, 15년의 중국 모멘텀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예를 들어서 설화수나 후 같은 브랜드가 여전히 중국에서 좋으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올라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중국 소비가 여전히 침체인 상태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돼도 큰 의미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한령 여러 가지 이때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잘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할 수 있을지, 지금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나갈 때. 네, 맞습니다.
제조 경쟁력은 뭐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그 이하 업체들이 워낙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큰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중저가 브랜드의 한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투 제품이 금방 나오거든요. 브랜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누아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네. 틱톡에서 봤어? 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아누아였고 알고 보니까 K뷰티였다. 그래서 네. 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개별 브랜드 업체들이 조금 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네. 뭔가의 장치들, 후속 조치들을 갖다가 좀 가져가야 되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쎄 투자 전략 뭐 팁 하나 주신다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제 시작이고 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다만 주가는 항상 변동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을 항상 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기대가 잔뜩 들어간 그 고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대 메리츠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